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북한이 보낸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서 격추시키지 못해 송구하다 우리 군이 이렇게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응, 훈련이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저희 뉴스탑에 준비한 1위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제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 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4분과 함께합니다. 응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조정밀 무인 타격기들이 속도가 빠르며 목표 식별 능력도 대단히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 한 대는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하였고,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습니다. 차후에 추가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뉴스탑 10도 어제 오늘 이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1위와 2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북한의 무인기들이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날아온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우리 방공망의 허점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작전 실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어제 오늘 커지는 가운데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저희가 지금 어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무인기 북한의 도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던 이 시점에 그렇죠. 접경 지역인 강화군 성모도 지역에서 무인기가 관측됨에 따라서 주민들께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강화 군민들에게 이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돼서 알고 봤더니 또 이렇게 됐고 여러 해프닝, 글쎄요, 해프닝이라고 보기엔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화군청에서 재난 문자를 또 국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2시 57분경에 강화도 성모도 지역에서 무인기가 관측됐다. 주민들께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바로 이런 문자가 이제 발송이 됐거든요. 어제 잇따라서 무인기 공격이 침투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군이 민감한 상황에서 예의주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세 대로 밝혀졌습니다만은 레이더상으로 볼 때는 세 대와 무인기가 참 구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특히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 하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육안으로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군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 같습니다. 특히 이 국민적 비난이라든지 어제 5대 중에서 한 대도 일단 격추시키지 못했다. 이런 부담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 하나라도 예의주시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어제 공격으로 어떤 면에서 끝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아마 수시로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서 정찰을 한다든지 또 우리 쪽 안보를 태세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엔 세 대로 밝혀졌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탐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게 일단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대략적인 있었던 얘기는 우리 군 당국이 비슷한 무인기라고 보고 탐지를 했고 지자체에 그걸 알린 다음에 군 스스로도 또 이렇게 어쨌든 강화 국민들에게는 좀 이걸 알려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군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지만 어제 상황을 일단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경보를 일단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상공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고 북한의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에서 내려온 무인기들
우리 레이더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와 헬기 20여 대를 출동시켰고요. 약 100발 넘게 쐈지만 이 무인기 격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형 무연기는 우리 탐지 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형 소형 무연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 자산은 초기부터 적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며 타격 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정대인 교수님, 네.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은 질문 받은 게 이거예요. 뭐 2, 3m든 어쨌든 그런 소소한 무인기 하나를 이렇게 수천억 원씩 하는 우리의 자산들이 왜 격추를 못 시키냐. 근데 오늘 군 당국의 설명은 탐지도 어렵고 너무 작아서 맞추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맞습니다. 이게 탐지 장비는 우리가 갖춘 건 맞는데 예. 격추 장비는 아직 갖추진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파리나 모기 잡을 때, 생쥐 잡을 때 그럴 때 무슨 뭐 망치 들고 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파리채, 모기채로 잡아야 되는데 간단한 것 같은데 아직 그걸 갖추진 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기 넘어오고 2014년, 17년 사건 있고 나서 탐지 장비 자체는 우리가 고도화하고 갖추었는데 예. 격추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총으로 하나하나씩 쏴가지고 쓰러뜨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파 방해를 하고 해서 들어온 무인기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고 격추시키고 기능을 경로 이탈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 장비가 있긴 있습니다. 미군한테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이걸 국산화한다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개발 중이에요. 예. 이 한 2026년경 개발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그 상태에서 이제 허를 찔린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뭐 군 당국의 설명은 또 민가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뭐 격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민가를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충분히 좀 더 공격적으로 격추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북한군과 우리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한 대로 이제 민가 지역에서 혹시 파편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렇죠. 그게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군 당국이 좀 책임을 문책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뭐 이게 사실은 떨어뜨려도 정말 민가 지역에서 떨어져서 그 사실 지나가던 행인이 누구 맞는다거나 예. 뭐 사실 우리 뭐 시민들 중에도 자동차 본네트에 만약에 저 무인기 파편 떨어졌을 때 그게 그럼 군 당국이 합당한 작전을 했으니 이해하자라고 하실 시민분들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들의 좀 자세도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군이 근데 너무 이 여의도나 용산을 바라보면서 현장에서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하. 여의도나 용산 바라보지 말고 군이 현장에서는 좀 선저 좀 주보고도 적절하게. 좀 하고. 예, 그렇죠. 적절하고 좀 비례적 약간 조금 넘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북한한테 적한테 좀 메시지를 강하게 줄 수 있는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격추를 못 시켰냐. 뭐 물론 송구하다는 기본 입장을 우리 군 당국이 밝히면서도 너무 작아서 탐지도 쉽지 않고 격추도 어렵다. 혹은 우리 군 애꿎은 민가에 피해를 줄까 우려돼서 좀 더 공격적으로 격추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북부, 그러니까 정확히는 서울 은평구까지 내려와서 5시간을 휘젓고 다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이 무인기가 촬영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함께 나왔습니다. 용산 가까이 들어온 항적이 전혀 없나요? 먼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습니다. 아군 무기 체계는 적의 움직임이나 예상 경로를 고려하여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 작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중요 지역에는 더 많은, 더 성능이 좋은 장비들을 많이 배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오늘 무인기로 알고 좀 봤더니 3대였다. 이 부분이 강화군 성모도가 이쪽에 있는 거고요. 어제 무인기 4대는 강화도 방향으로 남아있고 그중에 5대 중에 하나는 서울 방향으로 와서 은평구까지는 내려왔다. 근데 여기서 또 용산 대통령실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찍은 거 아니냐. 근데 항적도 없기는 하거니와 용산과 또 이 여의도 혹은 뭐 광화문 주변은 우리 탐지 기능이 좀 다른 곳과는 좀 다르다면서요.
예, 이거 합참 공보실장 자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일 겁니다. 예. 이 합참 공보실장도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보면 중요 지역에는 더 많은 더 성능이 좋은 장비들을 많이 배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좀 할 수밖에 없죠. 예. 뭐가 있는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그랬을 것이라고 믿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훨씬 이게 반응, 탐지, 대응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좀 원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긴 한 것인데. 이게 용산 대통령실 일대 촬영했을 가능성 자체를 모두 다 열어놓고 우리가 이제 추적하고 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 재검토를 내부에서는 해둘 필요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근데 어제 용산 상공에 비행한 항적이 없다는 걸 이제 그대로 믿는다는 전제하에 예. 좀 한번 좀 추론을 좀 해보면 용산까지 내려왔다. 그랬으면 이제 용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산 광화문 일대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시민들의 이제 핸드폰에 또 찍히기도 했잖아요, 무인폰이. 아마 그 용산 여의도 일대에서 했으면 아마 일반 시민들이 본 사람들도 육안으로 확인한 사람들도 좀 있었을 건데 아직 그런 보도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군 당국의 이야기를 일단은 뭐 믿는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되, 근데 그랬을 가능성, 침투했을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지 말고 모두 전면 재정비를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들이 과거 2014년과 2017년에 밝혀진 북한의 무인기인데요. 이번에도 기자들, 그러니까 국방부 취재 기자단에 한해서 어떤 무인기가 내려왔는지 대략 우리 군 당국이 포착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뭐 언론에는 전반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과거 8년 전과 5년 전 저 하늘색 무인기와 비슷하다. 우리 군 당국은 이렇게 오늘 새롭게 밝혔거든요. 어찌됐건 정 교수님 봤을 때 군사 전문가이시자 외교안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의 작전 실패는 맞고 북한으로부터 농락을 당한 건 맞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판을 면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허를 찔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북한보다 이제 더 빠르게 탐지 능력을 갖췄으면 이제 격추 능력을 갖추는데 더욱더 속도를 좀 내야 되겠죠.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14년, 17년 전 이후에 그때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이제 그 드론 격추 장비 같은 것들 개발하는 거를 뭐 우리 국산화 한다라고 하는 걸 결정을 내리고 지금 예산 투입해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때 뭐 한미 동맹이고 하면 일부는 좀 일단 사서 좀 대비를 좀 해놓고 일부는 또 계속 국산화 하는 거를 좀 병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좀 초보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뭐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비판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예. 이렇게 격추는 물론이고 100발이나 쏘았는데 이 무인기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내려왔는지조차 우리 군 당국이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우리 군을 향해서 윤 대통령이 비판 메시지를 냈어요.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께서 보셨을 것이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사실 드론 뭐 격추 훈련이나 이런 걸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 사실관계가 맞다고 한다면 사실 2014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그 떨어진 북한 무인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비책 중에서도 주로 이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던 거는 사실 탐지 장비예요. 탐지 장비를 굉장히 많이 외국에서 도입하고 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만 도입하면 뭐합니까? 예.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뿐만 아니고 거기에 뭐 이제 국산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격추시키고 격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 그 어떤 인력 같은 걸 보강하고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꼭 제가 보기에는 뭐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군의 문제죠, 군의. 장비들은 탐지 장비가 있으면 탐지하면 뭐 합니까? 탐지만 하고 있으면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그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격추하거나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다면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도 지금 그 어제 뭐 강화도 같은 데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뭐 기관포 뭐 100발을 쐈다. 그런데 못 맞췄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100발이라고 해야 뭐 사실 그거 연발로 나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지 않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사격 훈련을 한다든가 뭐 이랬다면 적어도 그 5대를 우리가 다 놓치는 이런 상황은 맞지 않았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아마 이제 9.19 군사 합의 뭐 이런 걸 보면 일체의 적대 행위를 남북한이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군이 기강이 해이됐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다. 그거는 약간의 뭐 정권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군의 문제다. 훈련을 게을리한 군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서영주 대변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 메시지 중에 전력 구축이 되지 않고 훈련도 전무했다. 아마 뭐 한미 연합 훈련도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다는 얘기도 했을 거고. 9.19 군사합의 어떻게 북한의 좋은 뜻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북한을 믿었냐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민주당 차원에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실망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좀 생각의 부분이 있고요. 군의 대비태세라는 것은요. 갑자기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이미 매뉴얼화 돼 있어서 예. 그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뭐 드론을 100발을 쏴서도 무인기를 못 잡을까요?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군 사기라든지 군 정비를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안보에 대해서 그냥 선제 타격, 미국과 일본만 있으면 우리가 이 남북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지킬 수 있다. 이런 좀 안일한 안보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준비를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예.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제일 더 큰 문제는 대통령께서 너무 이 국방에 대해서 무지하시다. 그러니까 드론 창설을 좀 빨리 서두르겠다. 드론 부대는 이미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정보단에 예하부대로 해서 2018년 9월 28일 창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18년부터 22년까지 예산이 집행돼 있었고요. 물론 예산이 깎였습니다. 예. 깎인 거는 23년에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을 했다라는 예.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드론 부대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서 드론 부대 없다? 예.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이런 대응 능력에 있어서부터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들을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드론 부대가 있고 없고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뭐 일명 드론, 무인기라고 부르는 부대에 대해서 대응을 좀 더 강조하겠다. 뭐 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도 뭐 그렇게 동시에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예. 그러니까 설령 문재인 전 정부의 탓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무인기 5대가 이 대한민국 서울 상공을 평양 영공처럼 돌아다니게 놔뒀단 말입니다. 농락 당했어요.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 뭐 하셨습니까? NSC 한번 열었습니까? 당시에 이병기원 데리다가 지자체장들 단체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랑 함께 이상민 예. 장관이랑 망년회를 했어요.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이지 알겠습니다. 문재인 예. 정부의 탓이다. 이런 모습들은 참 옳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기 뭐 그래픽에도 좀 담겨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 대통령실은 NSC 열지 않고 정부가 국민 안위에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이 문석열 정부도 저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어떤 부족한 점들을 과연 국방부나 합참이나 국가안보실에서 이 문제를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이런 점검을 해왔는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했지만 탐지 자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거를 포획할 수 있는 또 타격할 수 있는 장비는 없었단 말이에요. 예. 자, 이게 이제 9.19 군사합의 2018년도에 맺은 걸 보면 여기 보면 무인기를 서로 간에 어떤 15km, 서부 지역은 10km 여기서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믿고 그냥 우리 쪽에서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가 무인기를 운영 안 하다 보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무인기 개발을 그동안 계속 해왔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9.19 군사합의가 지켜지려니 하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안 해온 겁니다. 바로 그러한 지점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예. 더군다나 지금 이 김병주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보면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 군 통수권자인 행정부 수장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예. 자 이분도 2017년, 2019년도에 한미연합사 부산행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군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분명히 이종섭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 국가안보실이나 국방장관이요. 예. 이런 7개월 동안 이런 드론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면 F-35 이런 것만 막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떤 취약한 이런 드론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예.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점검을 했는지 저는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지난 2018년 그 9.19 군사합의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방기하고 실제 연습을 안 하고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훈련이 부족했고 대응이 미숙했다라는 부분을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전 정부와 다른 거 아니냐는 부분이 정 교수님. 일단 우리 대통령실 혹은 우리 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에 상응 조치했다. 그러니까 정찰 기본에서 촬영시켰다. 이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맞습니까? 뭐 없지는 않았을 건데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는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런데 이것도 뭐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근데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타격의 그 효과를 좀 질적으로 좀 봐야죠. 양적으로는 어제 비례적으로 한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네. 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이제 북한이 정말 우리 뭐 정찰 자산이 가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놀래고 재난 문자 보내고 그런 피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었을까? 위협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을까? 그거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비례성 원칙에 맞게 했는가라고 예. 하는 거에는 약간 좀 의문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써야 된단 말입니까? 예. 북한에게. 예. 예, 지금 뭐 다른 시기든 간에 어쨌든 조금 더 강한 메시지, 행동들이 좀 필요했을 건데 이미 좀 시간은 조금 보낸 것 같아요. 오늘 뭐 합참에서 이제 대국민 이제 사과를 좀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예. 북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질적으로 조금 우리가 뭐 그런 효과를 좀 내보자 하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뭔가 타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정치적 부담이 사실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어쨌든 뭐 군에서는 좀 열심히 좀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그만큼 우리가 더 잃을 게 많다라고 하는. 우리는 정상 국가고 북한은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무인기 한 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는 민가표로 우려하니까 격추를 뭐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보냈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서 아무리 촬영을 찍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또 북한의 피해는 우리만큼은 아닐 테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린 뭐 이송이 있으니까 뭐 정찰기 가서 찍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 걸 북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이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뭐 그런 강하게 행동을 하든지 예. 아니면은 약간 평화 진작책을 하면서 좀 긴장 완화책을 쓰든지 이거 두 개 중에 지금 좀 굉장히 좀 고심해야 될 중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글쎄요, 뭐 김정은이 앞으로도 미사일 도발보다 무인기 도발이 좀 더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인기가 또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을 겁니다. 흔히 드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무인기, 북한은 1000여 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과거 사례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무사비하게 쓸어버릴 백두산 혁명 강군의 소리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며 기계와 통제들의 흐름이 고무당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방공작전 태세를 보완하고 대응 전력을 적극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로 편성되어 있는 부대가 북한에 돼 있습니까 지금? 그에 대응하는 우리 공군의 부대는 편성이 돼 있나요? 거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그 대공방어 시스템부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아주 작은 무인기에 대해서는 레이더에 대한 잡히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레이더도 보강하고 성능 개량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도 북한이 보낸 무인기의 형체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 비슷하다. 우리 군 당국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8년 전 2014년 3월 파주에 군사실을 찍고 갔고 백령도, 삼척, 사진은 지워졌다. 사진도 이제 복원이 불가했던 게 바로 2014년이었는데 2017년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이 됐고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까지 촬영했다. 당시에 그래서 좀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 군 당국은 8년 동안 뭐를 준비하고 대비했냐? 이 비판도 있는데 돈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정 교수님. 북한은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뭐 2천만 원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무인기가 1000대 이상 보유했다. 우리도 뭐 있긴 있습니다, 700대. 그런데 가격이 2,700억 원대.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북한 전역 감시 가능한 글로벌 우키가 있는 반면에 북한의 무인기는 작고 뭐 별다른 장치 없어도 탐지가 어렵다.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은,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계속해서요? 이게 뭐 사실 비교 대상 같은 평면에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갑부집에 최첨단 이제 경비 시스템을 갖춰놨다 하더라도 파리, 모기, 생쥐, 바퀴벌레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문제 비슷한 건데요. 북한의 무인기 수준은 굉장히 좀 조악한 건 맞습니다. 사실 어제 서울 상공까지는 왔지만 예. 이게 굉장히 그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군사적인 위협이 된다까지 가려면 아직 좀 갈 길은 멀어 보여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뚫렸다는 것 자체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비교해보고 자꾸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좀 하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렇게 무인기 조그만 거를 뚫리는 것도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북한보다 더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건 맞죠. 예. 아까 제가 뭐 갑부집의 최첨단 경비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파리, 모기 들어오는 거 막으려면은 최첨단 경비 시스템이 아니라 뭐 위생 시스템, 살충 시스템을 또 따로 갖춰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예. 북한이 저렇게 대응을 하면 저걸 또 막아낼 수 있게 북한보다 더 빠르게 더 돈을 들여서 어쨌든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건 이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2,700억 대 2천만 원, 이게 뭐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이 이해를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아무리 최첨단 경비 장비가 있어도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파리, 모기, 바퀴벌레의 생화학 무기까지 얹어서 우리 군으로 온다. 그럼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드론에 뭘 실었을 때 가정을 한다면 끔찍한 상상인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뭐 좀 더 우리 무기 체계를 바꿔야 된다, 대응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계속 비율 좀 드리면 파리, 모기, 생쥐 들어왔을 때 병균 묻혀서 묻어 들어오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인기가 들어와서 만약에 이게 지금 뭐 한 10km 이상 뭐 폭탄 나르거나 그러진 못해요, 저 무인기가. 예. 그런데 한 뭐 7, 8km 정도 탄저균 박스 들고 와가지고 한 2시간 뒤에 그냥 터지는 걸로 해서 아무 데나 그냥 터트려 버렸다. 생화학 무기를. 그렇죠. 그랬을 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응 체계가 뭐냐면 이건 기존의 재래식 전투 체계가 아니라 테러 체계로 바꿔야 됩니다. 아하, 테러 체계로. 예, 대테러 체계로 좀 바꾸고 육군과 공군이 지금 따로 그 방공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좀 통합적으로 좀 운영하는 그런 검토의 계기로 좀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압도적인 우세가 이 개전 초반에는 예상이 됐다가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을 잘 써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됐던 거 아니냐. 뭐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여러 드론, 무인기 공격까지도 많이 주목이 됐었습니다. 예, 최병무 의원님.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 4kg 정도만 실을 수 있어도 생화학 무기는 충분히 그걸로 퍼뜨릴 수가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근데 그 실제 북한의 이 무인기 개발 뭐 이거를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까 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인도와 파키스탄 그 분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도가 무인기를 하나 격추를 했어요. 올해 5월에. 예. 격추했을 때 거기에 폭탄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했을 때 그 무인기가 북한제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이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무인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조사가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인도 당국이 자 북한제 폭탄을 장착한 무인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정말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조악한 수준의 무인기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고 예. 상당한 정도의 성능 개량이 됐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가 예. 북한제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지금 화면에 한번 다시 보시는 것처럼 최 의원님 말씀처럼 8년 만에 뭔가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좀 늘어났고 그 파괴력도 좀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수준 아니냐. 가장 최근에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드론이 뭔가 전시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5대 중에 한 대만 우리 영공 돌아다녔고 용산 대통령실 찍었는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다라는 뭐 네 분의 공통적인 얘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군 당국 격추 못 시켜서 송구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북한의 이제는 무인기 도발 얘기까지 오늘 있었던 첫 번째 이슈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씩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3위와 4위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 사면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표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능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먼저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 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의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그간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당분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로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우병우, 조원동, 조윤선 각 수석 비서관 등이 포함되었고 화면에 보신 것처럼 눈에 띄는 인물들이 참 많았는데 특히 이번 사면의 핵심 인물 2명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15년 형기가 없어졌고 벌금 82억도 면제가 됐습니다. 또 다른 인물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징역 2년 선고 내년 5월이 만기였는데 5개월 형기 면제됐고 다만 복권 없는 사면이기 때문에 2027년 그러니까 5년 뒤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뭐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원치 않든 원하든 이거는 사면권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사면권이라는 게 사실 민주주의 사회, 법치주의 사회하고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왕조 시대부터 내려왔던 이제 하나의 전통이고 또 대통령의 이제 고유한 권한, 즉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행사돼 왔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사면권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죠. 특히 이제 사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8월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경제인들 위주의 사면이 있었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면이 있어 왔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제외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 사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 중심에 좀 사면이 있지 않는가.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지 7개월쯤 돼서 이제는 정치인들에 대한 좀 어떤 대통합 차원의 사면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엔 주로 정치인들이 사면했는데 그동안 보면 항상 이제 여야의 어떤 균형을 좀 맞춰온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만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정부의 어떤 고위 관계자들 이번에 이제 사면이 이루어졌고 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됐고 특히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어떤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의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전체적인 균형감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 이게 바로 또 복권이 될 경우에 본인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비선거권을. 이제 그런 면들을 우려해서 일단 복권은 하지 않고 사면만 내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권 없는 사면, 오늘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사면을 해 김경수 전 지사의 명단을 넣었는데 법무부 얘기는 대상자 의사에 대해서 이게 좌할 일이 아니다. 사면권자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오늘 반응도 좀 있습니다. 통합을 지향했다는 국민의힘과의 얘기와 달리 뭐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건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서 대변인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 없는 사면을 구색 맞추기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구색 맞추기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분명히 가석방 불원서를 내서 사면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사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 4개월밖에 안 남은 형을 면제해주고 지금 풀어준 사람들 보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다 구속시켰던 적폐 세력, 부패 세력들을 다 풀어줍니다. 저는 이번 사면을 세 가지로 좀 보고 싶어요. 자기 부정을 하는 사면이다.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 깜짝 놀랐던 게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사면이 있더라고요. 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본인 최측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면을 해준다? 이거는 저는 사심이 가득한 사면이다 보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 보면 국민 통합, 국민 대통합을 위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엔 전 보수 통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들러리로 제물이 됐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MB계와 친박 세력들을 사면을 시켜주는 저변에는 제가 보기로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 부분에 있어서의 보수 통합, 그다음에 총선에서의 어떤 세력 규합, 이런 저변에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말은 좀 국민들에게는 너무 좀 변명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심 섞인 이런 저는 역대 최악의 사면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역대 최악의 사면이다. 근데 구자룡 변호사님,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 이 사면만 딱 가둬놓고 봤을 때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서 사면은 통합 차원이고 복권을 할 수 없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법무부 차원에서 조목조목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야 사면 복권에 대해서 얘기가 많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복권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승부 조작을 했던 야구 선수에 비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야구 선수가 승부 조작한 게 확인이 됐는데 다시 경기에 뛴다. 그 팬들이 그 경기를 믿을까요? 그거는 지금 대선 후보로까지 다시 언급하는 거는 국민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복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성격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헌법에서 부여한 사면권이라는 거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국민의 통합을 꾀하기 위해서인데 김경수 지사는 여론 조작을 하고 선거 개입을 했기 때문에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헌법이 부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은전이라는 것이 지금 주어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복권을 꾀하셨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사면 복권 해달라고 민주당 쪽에서 요구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무서우니까 아무 소리 못하다가 이제 역사와의 화해를 위해서 사면은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트집 잡는 것은 그 이전 행보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의 성격을 고려했다 법무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면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본인이 직접 수사를 총괄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를 사면했다는 데도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누구 거로 보이냐 하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윤석열 검사 관련해서는 그 정권을 향한 뭐 복수 수사 뭐 이런 게 아유, 그건 참 어디 저 삼류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죠. 그런 얘기 너무 연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에서 의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고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이분들 제가 오랜만에 이름들을 좀 불러보는 것 같아요. 최병무 의원님, 제가 직함 생략하고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에서 핵심 참모들이었던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잘 알려졌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이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사면했는데 이제 어쨌든 본인이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직접 수사를 총괄했던 인물들이고, 그렇죠.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윤석열이었고
지금 사면을 한 사람도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똑같은 인물이 자, 몇 년 전에는 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 수사를 총괄했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행사한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물은 같아요. 그러나 역할은 정반대죠. 원래 사면제도라는 것은 법률적 행위로 단죄한 것을 다 거의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냥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한 건 법률적 행위고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한 것은 법률적이 아니고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개념상으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이걸 가지고 과거 본인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적폐청산 수사를 했었는데 그걸 완전히 자기 부정하는 것 아니냐? 그거는 정치 행위와 법률 행위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지 완전히 개념상으로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자막에도 잠깐 나갔는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대구 달성 사저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한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고 실제로 조금 시일이 지났습니다만 올해 연말 그러니까 본인의 취임 2번째 사면 때 화면의 인물들 우병우 전 수석이나 조윤선 전 수석, 김기춘 전 실장,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그 핵심 측근들 이 사면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저런 감정과도 연관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전체 체계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면을 했는데 그 관련된 사람들을 사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면해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면해주지 않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아마 이제 그런 이 후속 조치로서의 어떤 저는 사면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뭐 구속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정치인 즉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한으로 이제 그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문제는 이제 최성원 씨에 대한 이제 사면이겠죠. 당시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이 국정농단 사건의 발화점이 되었던 최성원 씨 같은 경우는 사면이 되지 않았고 형 집행정지로 이제 지금 1개월 동안 이제 풀려난 것만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긴 할 테지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에 지금 여기 지금 그래픽에 얼굴이 박힌 이 인물들보다도 오히려 최성원 씨에 대한 이 어떤 처분이 더 중요한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아마 앞으로 이제 또 한 번의 뭐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공직자들, 당시에 관련됐던 부분들 이게 전부 다 대법원에서 다 확정이 판결이 끝났거든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후속 조치로서의 사면 조치가 이루어졌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미 사진도 잠깐 화면에 나갔고 현재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성원 씨가 딱 한 달간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임시 석방이 됐습니다. 저 화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전히 강압수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요.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좀 시간 지나면 다시 한번 와요. 5년 전 하면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6년 넘는 수감 생활 중에 생긴 협착증과 디스크 악화. 디스크 악화는 최근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도 그것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한 적도 있고. 한 달간 임시 석방은 뭐 단순히 정경심 전 교수 사례와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비슷한 경우입니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다가 마지막에 수술 일정이 나오면서 그 수술을 위해서 형집행정지가 허용이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성원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 여태까지 4번에 걸쳐서 기각이 되다가 5번째 디스크 수술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딱 한 달 동안 병원에 이제 주거지가 제한되면서 수술만 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사실 그 기간을 얻기 위해서 척추 수술을 하는 사람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었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의료적인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됐기 때문에 허용이 된 것입니다.
서 변호사님이 앞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고위공직자들을 이렇게 뭐 대방출했냐, 혹은 뭐 민주당이 아까 논평도 받고 최선 씨 부분도 분명히 이제 뭐 고민거리이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최세원 씨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물론 국정농단의 그 중심에 있었고 제가 봐서는 이 나라를 탄핵에 이끄는 파탄으로 이끈 주범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반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근데 아직도 억울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뭐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좀 아까 좀 이제 최세원 씨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고, 아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말을 못한 게 하나 덧붙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김경수 지사는 어떤 선거에 연관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복권이 안 된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형을 확정했던 건 컴퓨터 업무방해죄지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관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제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해야 되는 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매수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 업무방해라고 하기 때문에 죄명 때문에 지금 자꾸 헷갈리게 만드시는데 업무방해가 댓글 조작을 한 겁니다.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그런 여론 형성 과정을 파괴하는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그걸 자꾸 죄명이 업무방해니까 이게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사실 왜곡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는 잠깐만요. 댓글을 해서 좀 한마디 하면 원세훈 전 원장 국정원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사면에 지금 포함이 됐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물론 뭐 이걸 다 모든 사면을 전수조사한다기보다 원장은 원장대로, 김경수 전 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인데 두 분 말씀 중에 이제 팩트가 좀 뭐 틀린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는 뭐 과정도 두 분 알아서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고. 최세원 씨 얘기도 오랜만에 조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민단체 눈먼 돈에도 윤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원래 노조의 이 지원금 혹은 이 돈 관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윤 대통령인데 오늘은 노조에 이어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돈 관리에도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직접 윤 대통령의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강조한 셈이 됐어요. 첫 번째는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는 당시 기간 동안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기 북한의 도발에 좀 대응이 미숙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질타. 두 번째는 바로 이 얘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시민단체, 국가 지원금이 급증했지만 이 돈 관리,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 세금이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뭐 알려지기로는 1년에 1조 원 이상이 정부 보조금으로 비영리장터 시민단체 들어간다고 했는데 회계가 투명화가 관리돼야 된다.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단체, NGO라고 그러죠. Non-Government Organization입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단체의 원래 의미는 그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회비나 이런 것들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민단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계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사실상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 외곽단체 같은 그런 성격이 있고 이제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린피스라든지 세계적인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일체의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순수히 시민 모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이 즉 시민단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대로 가는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 어떤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는데 특히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 자치단체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냐면 친북 활동을 한다든지 뭐 종북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 회계를 불투명하게 쓴다든지 대표적인 게 정의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정말 고유한 의미의 시민단체가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는 그 회원들의 회비로 구성되는 것이고 그 회원들에서 움직여내는 것이 그게 시민단체다. 시민들의 어떤 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그런 어떤 원론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정부가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시민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어떤 외국에 비해서 활성화 못된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항상 정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원들 늘리기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활력도 떨어지는 것이고. 뭐 도덕적 해이도 분명히 있었을 그렇습니다. 수 있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원래대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실제로요. 이게 지금 돈이 얼마나 국가 보조금이 크고 적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떠나서 최근에 서울시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과거에 친북 강연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를 주관했던 이 단체 보조금 1,600만 원이 다시 환수를 했다. 서울시도 이런 조치를 했다. 뭐 이상한 곳에 쓰였다면 이 부분도 국가 보조금이니까 엄정히 처리할 목적은 지자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된 금액이 공정하지 않게 또는 이상한 목적으로 쓰였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 20일 있으니까 이의신청 기간에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저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체에서 이의신청을 할 것 같고요. 이의신청한 내용들을 보고 나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데라고 하면 저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 외에 본인들이 모금하거나 이렇게 한 거는 저는 뭐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신청 내용들을 보고 정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감사위원회는 이런 조치를 내렸고 특정 정당 뭐 이런 부분들 너무 정파적,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단체 운영됐다. 1,600만 원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 집회에 대해서 관련 단체. 그런데요,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시민단체 회계 부분.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의기억연대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 회계 부정. 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순수한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멋대로 남용하며 회계장부 전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정의연은 오히려 30년간 함께해온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비난하는 등 비인격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가 할게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물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100%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민단체가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거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돈을 막 쓴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를 계속 거론하긴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의기억연대뿐만 아니라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의혹들과 문제점들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기부를 했는데 사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문제됐던 사례 우리가 기사로도 많이 접했었거든요. 이것의 가장 문제점은 깜깜이 회계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도 알 수 없고 좋은 일에 썼겠거니 하고 믿는 수밖에 없는 이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된다.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아무런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거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다 트랙을 해가지고 다 공시를 하거든요. 회계도 다 공개가 돼 있고 왜냐하면 그 직원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단체도 지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민노총도 그렇고 정의기억연대도 그렇고. 근데 그런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굴러가는데도 아무도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른다. 회계에 심지어 여기는 정부의 세금이 투입이 됐거든요. 정부도 봐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부를 한 사람들도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계사나 이런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 자체도 없었거든요.
이거를 뭐 간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간섭이 아니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기부를 한 사람 거기에 선의를 통해 가지고 활동에 참가를 했던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거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스러워 가지고 기부하기 꺼려진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기부 의사가 위축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이게 투명하게 되면서 비정부 기구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물론 뭐 시민단체가 제 역할 순수성이 있다면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반대 경우라면 사안은 다르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국가의 보조를 받고 있는지도 저 처음 알았어요. 뭐 서울시만 500개, 문체부 200개 가까이 되고 여가부도 100개가 넘는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혹은 윤 대통령의 생각이 대선 기간부터 이렇게 깜깜이 회계 도대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부분이 특히 진보 정권 그리고 이념적 성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기득권화되고 이념 카르텔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윤 대통령이 한 거는 이제 주로 정의기억연대 뭐 이런 부분의 보조금 횡령 사건 뭐 이런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은 이 이제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단체를 분류하면 뭐 보수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진보 쪽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과거 제가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예. 그때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의 뭐 국민의힘 그 출신이 서울시장이 됐을 경우에 서울시의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는 시민단체는 어디가 있는가? 아니면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일 때 그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는 어디가 많이 있는가? 근데 양쪽 다 사실은 공정하게 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받아간 그 시민단체들을 보면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거 보면 이 배분부터가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거는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진작에 이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이나 이런 데 적어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과거 정부들이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저는 이에 대한 반성이 우선 앞서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기 돈을 내서 운영해야 이게 시민단체지 예.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시민단체는 그게 관변단체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 시민단체하고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정권 입맛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말씀 원론적인 얘기고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하튼 적어도 국고가 들어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회계를 완벽하게 투명하게 했어야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 하지 않았다. 그걸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비정상화에 정상화다. 노조 회계 그리고 이번에는 윤 대통령 시민단체 회계 얘기까지 돈 관리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미국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 이정재 씨를 용산 대통령실을 초청해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뭐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 스타들이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거는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하시죠. 어색하네. 다음은 이정재 님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뭐 장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 옛날에 나하고 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훈장 받은 이정재 씨 멋있네요. 그 현정혜님. 문화훈장. 네. 에미상. 최근에는 뭐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월드컵 16강 달성한 손흥민 선수 비롯해서 초청해서 또 영빈관에서 만찬도 함께했는데 오늘은 오징어 게임의 황도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 씨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제가 몇 개월 전에 유럽을 한번 갔었는데요. 예. 가서 이렇게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 딱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BTS와 오징어 게임.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달리 외국인들에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얼마나 어떤 인상을 줬는지 또 국기를 선양했는지는 아마 외국 나가신 분들은 그런 걸 아마 몸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에미상을 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이제 이미 시상을 했고 그때 아마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좀 수여하고 싶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문화부 장관이 이제 수상을 하는데요. 예. 이번에 직접 이제 이 대통령실로 불러서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식에게 직접 이제 이렇게 훈장을 수여하는 모습들. 특히 아마 이제 정말 우리가 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국위를 알렸고 특히 이 효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는 저는 뭐 큰 어떤 영광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던 훈장 수여식,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씨 얘기까지 영상으로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훈훈한 소식까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그리고 다음 주제는 여전히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큰 논란거리인 이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 16명의 이름과 얼굴을 대자보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죠.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민주당 지도부는 앞으로 이렇게 검사 이름을 공개하는 걸 제도화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도 알려졌는데요. 먼저 오늘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이 누구라기보다는 이심전심으로 다 모아진 겁니다. 검사들이요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좀 유례없는 지금 야당 탄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내걸고 책임을 져라. 그런 의미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의겸 의원은 이신전심으로 좀 모았다. 그래서 검사들 이름 16명 공개하는 게 마음이 통했다라고 했는데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겉으로는 당 홍보국이 이걸 제작했지만 검사 신상 공개하는 부분에 초안을 맡는 건 바로 이재명 대표 측 인사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하고 성남시장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의원실 그 직원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작성을 주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저게 이심전심으로 저런 걸 만들겠다는 발상과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인터넷 매체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 다 나와 있는 정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대자보 형식으로 만들어서 붙인다는 것은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한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그건 믿어지지가 않고요. 아마 누군가는 주도하는 쪽이 있었을 것이다. 홍보국은 이름만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는 이심전심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제도화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검사 신상 공개하는 걸 앞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만약에 법률적으로 뒷받침한다면 그건 그 국회 다수당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저럴 경우에 이제 소신 있게 수사를 하는 이런 데에 대한 외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없기 전에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차원의 이런 검사 신상 공개 논란 커지는 와중에 오늘 법사위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오늘 화면 잠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5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투입이 되면서 민생과 관련된 수사, 아까 빌라왕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또다시 220명이나 증원을 한다.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아까 명단을 잘 못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150명 명단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다가 그렇게 좌표 찍듯이 공개하고 계시겠죠. 검찰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저렇게 좌표 찍듯 공개한 거 아니겠냐. 김의겸 의원의 질문에 맞받아치면서 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검사를 뭐 200명을 늘리든 증언한 이게 아니라 검찰 자체 이익이 아니라 이건 사법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다. 한동훈 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검사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증언한다는 거는 꼭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이도 계속 논의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150명을 빼가지고 민생사건 처리하면 증언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논리는 사실 사건이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사건만 하라는 취지밖에 안 됩니다. 150명 투입되고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혐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파헤쳐야 될 사건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실체 진실에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많다 적다를 지금 밖에서 숫자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더 큰 사건들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뭐 역사에 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기록에 방점이 있었으면은 명단 그냥 민주당 내부에 자기들끼리 기록해 놨으면 되는 거지 웹자보를 퍼뜨린다는 거는 좌표 찍기의 성격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흔히 보면은 뭐 커뮤니티끼리 싸울 때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커뮤니티 가가지고 뭐 댓글도 달고 자기 의견 비판 댓글 달고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디 우리가 몇 날 며칠에 가가지고 공격하자 이러면은 그게 디도스 공격이 돼가지고 트래픽이 폭주하면 다운되지 않습니까? 좌표 찍기는 그런 것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사람들의 그런 비난이나 이런 거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좌표를 찍어가지고 그런 여러 사람들의 그런 비난 댓글을 모이게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이 약간 업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있던 사건인데 광수대 팀장을 민원 제기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검사님들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자기들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법원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이 지금 명단을 공개한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과 비슷한 취지의 말을 좀 하셨고 실제로 오늘 법사에서 있었던 것도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수사할 게 많으니까 검사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뭐 배고프니까 밥 먹은 거다 뭐 자연스러운 얘기다 이렇게 구자랑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 최진봉 씨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로 알려지기로는 뭐 이신전심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모여서 뭐 대자보 형식으로 검사 신상 공개하기로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이 뭔가 이걸 주도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당은 판사를 흔드는데 민주당은 왜 못하느냐. 서울중앙지법 연장 전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졌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 보도가 사실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요청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언론에서 보도를 했으니까 그거는 사실관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영장 전담 판사들이 누구고 성향을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게 판사들이 물론 판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된 판단이다.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다른 판결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다만 어떤 판사들 개개인에 대해서 무슨 성향을 분석하고 그걸 공격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잘못된 판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는 있어요. 다만 판사 개개인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이 성향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재명 대표 측에 누가 그럼 저런 얘기를 했는지 확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설마 그랬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뭐 어떤 정권 옹호하는 판사도 잘못됐으면 이번에 민주당이 지도부가 공보국이 한던 것처럼 검사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뭐 예를 들어 일부를 뭐 윤석열 라인이라고 다 치부해버리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윤석열 라인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는 일정 부분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엽자본을 만들어서 명단 공개한 것도 만든 것 자체는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검사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털거나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웹자본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건 뭐 공개된 내용이니까 그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지만 이것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검사에 대한 공격이나 아니면 집중적인 어떤 신상 털기로 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수사한 수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 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건전한 비판은. 그러나 이제 신상적인 도전이나 아니면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삼가하는 게 좋고 저는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 이재명 대표 측이 이걸
신상 공개를 주도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까지 이미 나왔고, 그런데 일단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은 이 사안 말고도 사실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때문에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긴 합니다. 앞으로도. 한동훈 장관이 검사들 신상 공개에 대해서 좌표 찍기는 법치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의겸 의원의 반박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올까요? 바로 보겠습니다. 수사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 민주당은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뭐 역사에 남겨야 된다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역사에 남을 것이란 말에 다른 의미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의 기자들도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을 내걸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좌표를 찍는 것은 검찰입니다.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누가 잘못을 했을 때 뒤에다가 등 뒤에 독을 달고 거기에 죄명을 써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게 해서 창피를 주는 거거든요. 김의겸 의원 오늘 다시 한번 또 언론 인터뷰 여러 차례 나서고 있어요. 어제 한 장관이 이렇게 공직자들 좌표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 훼손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기자들도 이름 달고 다 얼굴 달고 기사 쓰지 않냐. 이렇게 조리돌림이라고 창피를 주는 건 아니다. 정작 검찰이 하고 있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네, 김의겸 의원이나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검사 명단을 공개하는 게 국민이 알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이 누가 수사한지 알아야 되겠다. 검사들 이름을. 그래서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알 권리를 필요하다 봐요. 자, 이런 웹자보를 누가 만드는지 제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럼 그 공개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 이재명 대표 의원실에서 보좌관들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다 공직자예요. 국민들 세금 받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구를 할게요, 민주당에. 그러면 이 웹자보를 만든 사람들 국민의 알 권리로서 공개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은 공개 못 하겠죠. 근데 검사들은 공개하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언론에 기자들 이름 다 나오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다 나옵니다. 제가 기사 쓰면 제 이름 다 나오고 제 얼굴 다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자와 데스크, 편집국장 줄줄이 이름을 다 해서 계보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정부를 옹호하는 기자다, 이렇게 네임을 해서 공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뻔하게 지금 김의겸 의원은 이 뻔한 사실을 자꾸 왜곡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 김의겸 의원 기자 생활할 때 김의겸 의원의 위에 데스크가 누구고 국장이 누구고 사장이 누구고 이걸 계보도로 만들어서 자,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하는 그 그룹이다 공개한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그 사실이 아닌 것을 뭔가 사실인 것처럼 회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알 권리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이 명단을 만든 그분들도 알 권리 차원에서 한번 공개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짧게만 또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자들도 이름 실명 공개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생활 제대로 이제 떠나서 완전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기자들 기사 쓴 거를 모아가지고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비판 여론이 일게끔 하는 무슨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대해서 기자 개인을 조리돌림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기자협회에서 고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하. 같은 개념입니다. 예. 기자협회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김의겸 의원이 알면은 기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해명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기자 본분에서도 많이 멀어지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그리고 원래는 내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 어제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일단 내일은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로 갔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려 했으나 주위에서 만류해서 접은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카메라 앞에 서겠다라고까지 그런 입장이셨는데, 사실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이 대표는 떳떳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런 입장이셨는데 저희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 다 돼서 그냥 대표께서 강행을 하시더라고요. 대표께서는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비겁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당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입장이십니다.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돈 잘 버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법리를 잘 아는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왜 이렇게 피하려 하십니까?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단돈 1원의 사적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한 약속을 이 대표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글쎄 오늘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뭐 의도치 않게 많이 좀 듣게 되는데 오늘 왜냐하면 본인들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최 교수님, 굳이 뭐 6년 전에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까지 저희가 소환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나간다고 했는데 왜 참모들을 말렸는지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말렸다고 하면 지금 김의겸 의원의 말처럼 아마도 이제 당 차원에서 봤을 때 나가서 그 포토라인에 사진 찍혀서 그것이 계속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것이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분명히. 왜냐면 뭐 제가 그 회의에 있었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나가서 난 조사받고 오겠다고 얘기했지만 당 차원에서 봤을 때 대표가 그런 이미지로 프레임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사진이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민주당이나 대표에게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뭐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만류를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조사받겠다 당당하게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 본인의 의지는 뭐 물론 시간 언제 할지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서 조사받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것도 김 의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했지만 주에서 만류했다. 뭐 저도 내부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건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를 오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본인 입으로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그랬지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예. 제가 보기에 아마 저런 식의 프레임을 짜서 이재명 대표는 조사받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만류하는 모양새로 뭐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의겸 의원의 저 주장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려서 못 나가겠다고 한다면 예. 이재명 대표 본인이 설명을 해야죠. 내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얘기를 했다 하는 걸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김의겸 의원의 말에 신뢰성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짧게 하나만 짚어볼게요.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경찰이 더 탐사의 강진구 씨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도 저도 구속영장 아마 청구될 거다 이렇게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예. 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처음에 스토킹 범죄를 한 달간 쫓아다니면서 했었고 그것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공동 주거 침입을 했거든요. 그거는 주거 침입죄뿐만 아니라 특가법상의 보복 범죄 혐의가 추가로 지금 성립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죄질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죄질이 높은 것 중에서도 특가법상의 보복 범죄라는 거는 가장 죄질이 불량하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영장 청구는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어제 신청을 했고 검찰은 청구를 했고 강진구 씨에 대한 얘기, 영장 청구, 한동훈 장관 관련 얘기까지 속보송으로 짧게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먼저요.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온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걱정이 됩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드론으로 대응하자, 맞대응하자라는 의견도 좀 주셨고요. 예. 국정농단이 나라를 흔들었는데 벌써 6년이나 지났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2016년이니까. 알 수 없는 시민단체 너무 많다. 돈 관리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시민단체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를 방지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좀 의견이 비슷한 댓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목소리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알려질수록 충격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날 옷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택시기사 살인사건. 그런데 이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합의금을 주겠다며 지불에 유인해놓고 살해한 이 사건인데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알려진 이 내용입니다. 그 집주인, 그러니까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가 본인이 자백을 한 겁니다. 승희 의원님, 네. 물론 이것도 본인의 전 여자친구다. 그래서 내가 집주인인데 죽였다. 이것도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는데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해서 좀 충격이 큽니다. 뭐 이 사건 진짜 양파 껍질 벗기면 벗길수록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 났다. 정말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뒤에 범죄를 은폐하려는 목적과 그 범행 이후의 행동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지금 문제는 그 동거하고 있던 그 집, 즉 시신이 발견된 집에 있는 원주인 도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자기가 자백을 하고 사망을 했는 사람만이 그 시체를 유기한 장소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뭐 파주시에 있는 어떤 하천변에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걸 지금 수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시신이 발견되면 이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4개월 이내에 2개의 사건이 일어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옷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택시기사, 근데 그 집주인 전 여자친구도 본인이 죽였다라고 얘기해갖고 시신도 유기했다. 이미 지난 8월에. 근데 시신을 좀 빨리 경찰이 찾아야 사건에 좀 더 개요도 알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이 30대 남성, 이 살인범으로 지목된 이 30대 남성 주변에 연락 안 되는 사람이 좀 더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더 좀 섬뜩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아직까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살인을 했다는 사람에게 휴대폰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휴대폰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택시기사와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었고 지금 이 집에서 최초로 신고했는 사람도 여자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경찰이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저렇게 무참하게 빼앗아가고 아무 느낌 없이 그 사람의 신용카드와 기타 등등으로 물건을 사고 돈을 빌린 행위를 했다면 저는 굉장히 여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나 더요. 그런데 지금 이 피의자가 살인범이 돈을 많이 썼고 카드로 결제해서 수천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카드가 도대체 누구 카드인지도 좀 더 경찰이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범행 얼마나 좀 커질지도 좀 가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금 피의 사실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와 있는 단편적인 어떤 파편을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5천만 원은 1억은 그 택시 기사 사망 이후에 진짜 어떻게 보면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신용카드로서 신용카드 대출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로부터 여러 가지 물건을 샀다는데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경찰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비밀번호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명히 살해하기 전에 또 다른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서운 환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밝혀야 되는 거지 이 수사는 절대로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빨리 가야 되는 수사. 그래서 수사의 여지를 전체를 밝혀야 되는 수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옷장 속 시신, 이 살인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저희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요. 다음 주제는 이 얘기 마지막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뭐 날도 추워지고 눈도 와서 눈사람 만드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저게 웃을 일이 아니라 눈사람 저렇게 머리만 똑대가거나 눈사람 해하는 것도 나름의 범죄가 해당될 수 있다면서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저희들 용모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듯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정성과 사람의 기쁨을 훔쳐가는 범죄는 가장 나쁜 범죄,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사실상 재물성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눈사람 절도범을 찾는다. 저 오늘 온라인에서 좀 뜨거웠던 얘기까지 저희가 짧게 한번 만나봤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뭐 눈사람 악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화요일 뉴스탑 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